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김 PD님과 함께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방송을 녹음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 혼자 한번 방송을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떨리네요. 자, 오늘은 분양권에 대해서 요새 핫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김 PD님께서 우리가 11월 3일 분양권 전매 규제 정책, 네, 정확하게는 그 정책이 일어나기 전까지 컬럼을 요청을 받아서 제가 한 5개 정도 썼고요. 그 5개의 섹션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려고 하고 있는 이 컬럼인데요. 우리가 11월 3일 그 규제 대책에 전에 제가 쓴 것임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유념을 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고쳐가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분양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들썩이었던 적은 우리가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죠. 우리가 말죽거리 강남에 7080 했을 때 보였던 그때의 시절과 더불어서 2000년대 초반이겠죠. 우선 그때 이루어진 강남 잠실의 최고의 재건축 사업지와 비롯돼서 여러 지역이 투기의 강풍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IMF 금융위기죠. 죄송합니다. IMF는 외환위기죠. 네, 외환위기 시절에 부동했던 유동성은, 즉 움직이지 않았던 자금 등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부동산을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IMF는요, 부동산 시절에서는 호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는 실물 경기가 떨어진다고 했죠. 네, 실물 경기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금은 있었거든요. 네, 자금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화랑이 지나갔었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완구 전 총리, 네, 지금 소송 중이시죠? 네, 이완구 전 총리가 두 가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산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이 있었죠. 그때 당시 이완구 전 총리가 분양권 전매로 해가지고 몇 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었는데요. 이 타워팰리스를 만약에 전매로 사지 않고 수분양을 직접 받았다면 그때 이완구 총리는 전매로, 분양권 전매로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직접 수분양을 받았으면 그때 그분이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로 한 3억 정도, 3억 5천 정도, 그 정도의 그 금액을, 이익을 편취했다고 하는데, 편취라고 하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분양을 받아서, 2006년도 경에, 2005년도나 6년도 경에 매도를 했다면, 아마 시세 차익은 10억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에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느 부동산 전문가, 나는 그분 전문가라고 전혀 안 보는데, 그분은 얘기를 해요. 양도세가 완화 정책, 예를 들면 5년간 무엇을 구입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5년 동안 감면을 해준다, 아니면 면제를 해준다, 그런 정책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양을 받거나, 이거를 사가지고, 양도세라는 거는 시세 차익이 있어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양도세
커녕 가격이 떨어질 건데 이게 무슨 완화 정책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투기 짐작을 일으키는 완화 정책입니다. 그 선봉이 바로 이 타워팰리스 10억이나 20억의 기 수익을 양도세 없이 수익을 받을 수 있었던, 즉 로또라는 단어가 명백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워팰리스였습니다. 학습 효과죠. 여하튼 용산의 시티파크를 비롯한 2000년대 초반이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폭등은 대국민 청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산 지역이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도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이게 갑자기 폭등을 했었죠. 신개념인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2008년도 우리가 이거는 금융위기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기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뉴스의 꼭지에서 나왔던 게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경매 시작가에서 몇 분의 1 수준으로 정말 폭락했다. 그리고 강론 테크노마트, 네, 거기에 있는 구분상가, 이건 테마상가거든요. 네, 테마상가가 최초의 경매 시작가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낙찰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경기가 그만큼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경제 기사를 볼 때, 특히 부동산 기사를 볼 때 꼭지를 잘 봐야 될 거는 그 전부터 그때 당시 2000년도에 초에 만들어졌던 버블, 주상복합에 대한 신화가 깨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폭락이 더 일어났던 거고요. 그리고 구분상가들은 그때도 2000년대 초반이나 그 전이나 동대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테마상가들도 가격이 폭락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재화 자체, 예를 들면 주상복합 아파트나 아니면은 그런 테마상가들, 테마 쇼핑몰들, 그런 거에 대한 자체의 폭락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바라볼 때 다음에는 제가 좀 익숙해지면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재밌게. 이런 기사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여하튼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컬럼으로 들어가서요. 다만 투기과열지구라는 막강한 제도로 인해서 후에는 아파트 분양권에서 잠시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에 대해서의 강풍도 일어나게 되었죠. 즉,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청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는 고소득에, 네, 그러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의 용산의 여러 가지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네, 그런들, 2000년도 초반에는 분양권 전매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됐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것을 완전 죽였던 것이 바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1월 3일, 지금 물론 11월 3일 대책은 나왔어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은 안 하고 별도의 조정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수분양을 받고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막아놓는다는 거는 이게 투기과열 지구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지만 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재건축을 막는 제한이 있어요. 네, 재건축을 막는 제한이 제가 전에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조합원 주의가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즉, 조합원이 생기면 조합원 주의를 양도를 받아야 저희가 재건축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재건축이 완전 죽겠죠. 근데 그것을 살려놓은 겁니다. 재건축은 웬만큼 살려놓고 이 청약 시장만 죽여놓은 거죠. 자, 투기 가열 지구가 바로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화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런 투기 가열 지구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투기 가열 지구가 성립이 돼서 투기 가열 지구 내에 분양권 전매가 강화가 되니까 분양권하고 상관이 없는,
그 분양권 전매하고 상관없는 오피스텔이나 우리가 그 전용률이 높은 오피스텔은 아파트리라고 불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풍이 이어갔습니다. 즉 풍성 효과가 일어난 거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권의 대흑역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송도의 더 프라우 사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때 그 송도의 더 프라우는 어마어마했죠. 몇 조에 가까운 증거금, 몇십만 명이 청약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청약으로 바뀔 정도로, 그리고 현장 청약 지역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몇십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 내에서,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 몰린 사람들끼리 번호표를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번호표, 그러니까 이거는 코오롱 쪽에서 준 번호표가 아닙니다. 네, 그런 번호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번호표마저도 프리미엄이 붙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난 대흑역사죠. 이때 이거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프라우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투기가열 지구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시키자, 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생겼던 것들, 그래서 생겼는데,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 오피스텔들은, 이게 법이 바뀌네? 그 전에 분양권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죠. 제가, 다음에도 한 꼭지를 제가 꼭 다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요번에 뉴스들을 보면, 분양권이 맡길 거다. 네, 분양권 전매가 맡길 테니까 오피스텔이 뜰 거다라는, 네, 그런 뉴스를 봤어요. 물론 그거는 타 오피스텔, 한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였긴 했지만요. 야, 이거를 참 기사 형식으로 잘 썼더라고요. 하지만 지금하고 그때 당시의 오피스텔 시장도 완전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풍선 효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면밀히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워팰리스는요, 기십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는 평형도 생겼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 5년 이내에 잘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여 일정에 부과되는 세금만 낸다면 최고의 롯데가 되는 거였죠. 이런 못쓸 합술 효과, 즉, 5년간 양도소득세, 네, 면제일 겁니다. 네,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그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여하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그 정책을 잘 활용을 했어요. 여러 악성 미분양이면 준공 후 미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털어주게 되었고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구호주택, 일반의 주택에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였죠.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었던 타워팰리스나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완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2009년도에서 14년도까지 구했던 분들 이익 받겠죠. 나는 이익을 봤다고 봅니다. 지금 15년, 16년 가격이 그때보다는 올랐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5년간 면제에 대한 해당하는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6년 됐어요. 6년 동안 제가 1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1억을 6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5년치를 빼고 나머지 1년치를 내는 겁니다. 나 계산하긴 귀찮아요. 여하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이라면 면제라면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 기준으로 나오는 세금인데 5년 동안 안 오르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현실적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런 학습 효과들이 그 제도를 일종의 명품 약처럼 보이게 썼습니다. 자, 이번 분양권 시장의 규제의 명품 약은 투기가열지구입니다. 이 투기가열지구는 정말 명품이에요. 분위기를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뭐 부동산 모 씨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그분을 참 보면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손해다, 이거 뭐 분양한 사람들이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분양이 좋아, 분양 얘기하는 사람 무조건 거기 관련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그 시장에 조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제가 이거는 제 사견인데, 여러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고수가 되고 싶으면 그냥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떨어진다, 거기 위험하다 라고 하면 말하면 끝이거든요. 왜 위험한지, 어떻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듭니다. 참 불쌍하죠. 자, 그럼 다시. 네. 아파트 분양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투기가열지구입니다. 물론 11월 3일날 전에 이 글을 썼는데 지금 16일이 지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옛날 얘기일 겁니다. 지금은 조정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청약 제한이나 아니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만 좀 심도 있게 그 투기가열지구보다 더 막았다는 거. 네. 이 제도는 재건축도 급냉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금의 시기를 살펴볼 때에는 경착륙을 우려해 진행을 꺼려하고 있지만 투기가열지구를요, 11월 3일 이루어지는 규제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투기가열지구에 재지정을 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투기라는 것은 암처럼 전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강남권에 국한하여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한다면 아마 그 투기 세력들은 주변 지역들을 본격적으로 몰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완전 요번 거는 물론 지역적인 쪽에서는 약간 들긴 하지만 서울 지역이나 그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막아놨습니다. 효과적입니다. 또 모 씨는 이 11월 3일 날 제한 있기 전부터 이거 약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 시장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더 얘기해 보겠지만 이 시장 정책으로 인해서 패가망신한 업자들도 많이 봤고요. 이 시장 그 정책에 대해서 제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번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시장이 있었는지. 참나. 자, 집단 대출 규제가 하나의 예이지만, 네, 이것 또한 우리 8.25 대책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기존 분양권 시장에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분양권 시장에는 오히려 가격 상승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 기간을 정해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구처럼 뭐 대기업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에 대해서 그냥 그 시점 정해서 그 이후부터 안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전매하도 그 중도금 대출이 완화된 중도금 대출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분양권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재개발 지역의 모 지역은 계약금마저도 대출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 시공사 선정 때 이른바 옵션이었는데요. 이 뜻은 어차피 10%에서 20%까지도 안 되는 재개발 정착률에 의거하여 차라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하라는 투기 요인을 발산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도금을 넣을 때, 중도금이라는 건 돈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합니다. 중도금을 집어넣으면 이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도금 전에 다 전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쉽지는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모 지역,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계약금마저도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이자 대출로 해줬어요.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프리미엄만 향유해라. 물론 거기는 많이 오를 겁니다. 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거고요. 거기는 서울 요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건설사들은 왜 투기 수요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해서 이거는 건설사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시행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시행도 같이 하는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사를 얘기를 해야 우리가 확 다가오잖아요. 네, 원래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투기 요인을 좋아할까요? 시장의 정당 가치와 상관없이 그 분양이 완료가 되면 그 분양주차가 투기 세력인지 실수요인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단지와 중복 청약을 가능하게 일정을 조정한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의 투기 소유에 판을 일으키는 것이 분양권 시장에 항상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좋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동 아이파크죠. 네, 삼성동 아이파크도 전세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수요보다는요. 그만큼 투기 수요가 받쳐줘야 돼요. 분양권 시장에서는요. 아파트 시장에서는 그렇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부동산 시장은 영색성이 많고 좀 후진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이든 뭐든 이게 뭐 청약률이 100대 1이다. 아니, 뭐, 10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세대수 정말 적게 만들고 몇 평형 정도는 거기다 좀 올리면은 갑자기 뭐, 1000대 1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1000대 1은 안 되겠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천정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긴 하는데 상관이 없는 네버 노마인드예요. 그냥 분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입소문으로 퍼져야 되는 게 가장 큰 일이죠.